하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작가 심용환입니다. 저에게 책이란 실천이에요. 단순하게 글을 통해서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글이라는 표현 수단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 함께 꿈꾸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실천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자와 함께하는 독자적인 책수다. 한국사의 주요한 역사적 쟁점들을 살펴보는 심용환의 역사 토크.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른바 이제 오래된 고대사 논쟁이죠. 위대한 고대 그 열등감에 관하여 편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책 만든 사람 김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근이 형 박태근입니다. 네, 심용환입니다. 자, 이 어느 나라 역사든 사실 모든 역사는 다 신화와 사실 사이를 오가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어떻게 보면 또 역사 이전의 역사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대사 논쟁은 또 그런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 다양한 논쟁이나 이야기들이 또 확대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도입 부분 한번 읽고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근현대사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라면 또 한쪽에서는 상고사와 고대사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이 논쟁은 공식적인 학술 논쟁의 성격을 띠지 못한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거나 기존 역사학자들을 식민사학자로 모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득세할 뿐이다. 먼 옛날 우리 민족은 정말로 동아시아 일대를 장악한 대제국을 세웠을까? 고조선은 꼭 요동에 있어야만 할까? 무조건 강력하고 화려한 고대사를 강조하며 그것의 긍지를 느껴야 할까? 거친 논쟁은 여전히 설익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논쟁은 학계나 정치적인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거론된다는 게 특징이네요. 아, 그렇죠. 꾸준히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주로 교보문고 이런 데서 별도의 그 간이평대, 환단고기 뭐 이런 고대사 평대가 간이평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20, 30년 전에는 고대사 평대가 있었어요. 이 논쟁과 관련한 것들이 한 20, 30년이 있었죠. 근데 이게 고스란히 이제는 서점 매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에서 올라갔네요. 인터넷으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 실제로 인터넷에도 아직도 이런 논쟁들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논쟁보다는 네. 주장들이 또 요즘에는 러시아 학자를 얘기하면서 무슨 타임지 무슨 언론에서 같은 역사학자예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러시아 학계에서도 인정했다는 식으로 계속 올리는데 웃긴 건 그 러시아 학자가 한 명이고 네.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왜냐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러시아 학자가 거의 없고 예, 그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꽂힌 어떤 개인들인 거죠,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러시아 학자예요. 그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네. 자, 이 고대사 논쟁의 특징을 이 맨 뒤에 또 네. 저희들이 잘 모르고 복잡한 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를 또 잘 해주셨는데 고대사 논쟁은 단순하다, 반복적이다, 식민사학이라고 매도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네. 좀 어쨌든 모두의 좀 얘기를 좀 먼저 네. 선생님 얘기를 듣고 저희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역사전쟁이라는 책으로 데뷔를 했고 네. 그게 이제 뉴라이트와의 어떤 전면전을 선포한 책인데 그래도 이제 근현대사 쪽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상식과 비상식의 약간 모습도 있었고 현대 얘기니까 조금 더 팩트 안에서의 설득력이 있었다면 고대사랑은 사실 좀 유리된 주제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하는 사람들만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퍼붓고 나머지는 이제 좀 무시하는 이런 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웃겼던 것도 뭐냐면 이렇게 뭐 진보적인 분들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잊지 못했던 게 그때 진보 진영의 어떤 강연회였는데 끝나고 어떤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묻길래 제가 이제
답변했는데 다른 분이 갑자기 제 말을 막으면서 이제 선생님 과장하신다고 말씀 지나치다 하면서 저한테 단군은 신화입니까 사실입니까? 딱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몰아붙이면서 질문을 하는 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몇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사람 몰아붙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느꼈죠.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장군 신화인데요 이러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은밀하게 40대 이상의 남성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퍼져 있는 진실. 왜냐하면 또 지방 가면 그런 또 그 향토사학자나 제야사학자라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또 지역구 국회의원에 굉장히 이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막 이렇게 설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의 영향력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뭐 박정희 정권 때도 이제 이런 거 많이 강화 허황후 같은 거 있잖아요. 인도 뭐 아이타국 이런 얘기들도 계속 얘기하고 뭐 또 전두환 때도 이제 또 민속문화 얘기하면서 또 이제 화려한 고대 얘기하고.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걸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게 뭐냐면 중국도 일본도 똑같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제 중국 친구가 얘기하는데 칭기즈칸 중국인이다. 뭐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한 일도 얘기하고 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또 일제시대 때 보면 또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제 칭기즈칸이 그 가마쿠라 막부에서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던 사람의 동생이 원래 죽거든요. 이제 그 미나모토노 요시스네인데 그 친구가 이제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그쪽 가서 했다 이런 걸 했던 역사학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중일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국가주의적인 역사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민족주의 또 과도한 국가주의 또 그러면서 그것이 만나면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튼 되게 위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뭐 저기 어디 중국은 또 이렇게 뭐 만리장성을 자꾸 이렇게 고려성을 이으려고 한다라든지 국내성 축성 보면 이제 밑에는 고려식 축성인데 위에 이제 복원해 놓은 건 또 중국식 축성이 돼 있다라든지 또 반대로 이제 우리도 역사 스페셜 같은 데서 금나라였잖아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근데 그 금이 이제 경주 김씨 금 김 같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신라의 선조가 가서 이제 금나라를 세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역사기행 갔었을 때도 대놓고 따져 묻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도 되게 진보적인 분인데 심 선생님이 왜 고대사를 저렇게 얘기하냐 이러면서 따지면 이게 참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겠다. 가서 불편해도 어차피 싸움 따고를 알려졌는데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죠. 이 주장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 위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93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동은 그러니까 우리 압록강 옆에 이제 요화 지금 랴오강이라는 강이 있고 요화의 서편과 요화의 동편 그래서 요서 요동이라고 하는 건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요서는 이제 좀 이렇게 중국 쪽이고 요동은 우리 거다라는 게 첫 번째. 근데 냉정히 따지면 사실은 요 동을 두고 엄청 싸웠고. 그러니까 싸우는 게 이제 요동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요동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우리가 확립했으나 또 그 이후에 잃었고. 저도 대학교 때 처음 요동 갔었을 때 정말 감격 어린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이 흙의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뭐 하리라 심양 처음 내려서. 후연지기. 딱 내렸는데 뭐 비행기에서부터 내릴 때마다 거의 그냥 중국 땅 이런 느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간도에 대한 오해가 제일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동 쪽은 좀 잘 모르고 좀 디테일한 논쟁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는 거고 간도는 이제 사실은 그냥 백두산 일대예요. 북간도라고 얘기하는. 백두산의 북쪽을 북간도 아주 거치게 얘기하면 서쪽을 서간도. 이게 근데 이것도 그냥 편의상인 거고 되게 임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까지가 간도다. 그냥 다만 이 청나라 이후에 구한말에 많은 어떤 조선인들이 넘어간 거죠. 생계를 위해서. 정착한 지역들. 그런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간도라고 불렀던 거고 간도는 백두산 일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간도의 범위가 줄어드는 게 서간도 일대는 이제 신민회나 신의무관학교 같은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으나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한인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간도라는 지역 개념에서 서간도는 없어요. 지금 간도로 얘기하는 건 북간도를 간도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얘기할 때는 그럼 요동에서 이 북간도까지 일대를 다 만주라고 하나요? 다 되죠. 근데 이게 만주라는 실체가 사실은 청나라 때부터 본격화가 됐다고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위쪽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광대해지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올라가면 툰드라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광막한 시베리아 그리고 엔드 툰드라 지대이기 때문에 이 저쪽 북만주 쪽이
어떤 역사의 강역으로 얘기하기 참 애매하고 제일 북쪽에 발전된 도시가 하얼빈인데 하얼빈은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에 의해서 개척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좀 의미가 없고 여진족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부족의 근거에서 오랫동안 살던 애들이 한번 이제 고려 때 금나라를 세우면서 그렇죠. 네, 강력한 금을 세웠 만주 일대 하나를 묶고 이제 그 북중국을 먹었을 때 이제 만주가 의미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들이 이제 누르하치 영도 속에서 다시 후금을 세우고 청이 돼서 중국을 먹으면서 만주라는 범위가 또 한번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아주 임의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인데 네. 크기로 따지면 만주와 간도 만주와 유동은 결코 등치될 수 없는 단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만주가 좀 더 넓은 개념. 훨씬 넓은 개념이죠. 훨씬.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도 있잖아요.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를. 제가 그 백두산 처음 갔을 때 그 백두산에서 백록담이래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막 네. 광활한 만주를 파마 노래 부르는데 지금 생각 너무 민망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정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가보면 이거를 하나로 묶기도 되게 힘든 게 이 압록강이나 두만강 이때는 산세가 세요. 그러니까 험해서 야 이게 진짜 고구려가 이게 수비하기 좋았겠다 하는데 저쪽 부여 하얼빈 쪽 가면 또 평탄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지리적 개념을 묶기도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아주 유동적인 곳이고 인종으로 따지더라도 중국인도 왔었고 우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원조상인 동해, 옥저, 예맥 이것도 사실은 다 다 쪼개져 있거나 애매한 개념이고 북방 유목민족들도 워낙 다양한 애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참 이거를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힘든. 근데 그걸 이제 아주 무식하게 하나를 확확 묶어버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이제 사실은 잘못된 고대사 논쟁의 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고대사 논쟁의 핵심인 이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네. 고조선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먼저 그 맥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일단 고려 후기 몽골 침입 시기에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기억이.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건데. 네.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등장했던 우리가 고조선을 기억하게 됐던 계기가 그때라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절대적 가공할 힘이잖아요. 몽골이라는 세력이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이제 30년간 6차례를 막아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간 당했던 거고 몽골이 우리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버틴 멸망시킬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못 느꼈다. 그러니까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 한번 치고 가는. 네. 그래서 이제 견제를 계속 한 거잖아요. 우리 후드를 맞으면서 버텼던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러면서 쉽게 말해 정신승리인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지만 결국은 복속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원간섭기라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역사책을 보더라도 그 몽골 대원제국의 영토 내에 고려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회국가하고 투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식민지가 된 게 맞거든요. 다만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자율성을 좀 누린 건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한번 계보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죠. 봤더니 우리 역사의 기원 속에서 고조선부터 시작되는 우리만의 독특한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고조선이 정말 우리 역사에 확고한 뿌리를 누리게 된 건 조선이죠. 네. 조선이란 국가가 똑같은 조선을 썼고 그렇죠. 종묘사직해서 한편에선 사직단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시조로서 고조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의 시조로서의 이제 역사적으로 확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실체를 이제 정리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환단고기 같은 주장을 빼놓고는 어디 주몽이 고조선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신화가 다 별도로 있잖아요. 김할지, 박격거세, 김수로왕 이거 자체가 결코 우리 역사가 이론론적으로 안 왔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 부여하고 고조선이 아무 연관관계 없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게 중국 입장에서 고조선은 가까웠던 애들이고 부여나 예맥 쪽은 너무 거리가 먼 애들이기 때문에 사료의 빈도도 너무 다르고 서로가 연결됐다는 것도 파악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고조선부터 연맹왕국, 삼국, 통일신라, 남북국, 고려, 조선이라는 것은 고려 말부터 정립된 어떤 그런 하나의 민족이 되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계보학인 거죠. 네. 절대적 사실이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런 고조선에 대한 어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실을 넘어선 상상이나 또 어떤 경우는 또 신화와 사실의 어떤 헷갈림이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도나 배경을 가지고 좀 부풀렸다거나 이런 것도 좀
걷어버리고 그 자체로서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게 책의 주된 논쟁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 책을 써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고대사 쪽 잘 모르고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근데 막 자료를 검토하는데 결론으로 제가 내렸던 건 야, 이건 도저히 퍼즐을 맞추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의 연구가들이 주로 신라나 삼국부터 고대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왜냐면 낱개론이 있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반만년은 아예 그건 거짓말이고 왜냐면 2333년은 정말 이렇게 중국의 요순우탕 문무주공이라는 사마천이 만들어 놓은 계보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 사마천도 그걸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우리도 인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임금 주기년도라고 맞춰버린 거기 때문에 2333년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오는 게 이제 뭐 비파영동검이나 유적지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그 당시에 동검이나 이런 유형 분포도가 주변 북방민족들도 공유하고 있던 것들이고 어디까지가 동이족이고 어디까지가 조선이냐. 또 한때는 조선을 지리적으로 부르기도 했고 되게 웃긴 게 뭐 8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리를. 근데 그게 그걸 두고도 우리나라의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다 해석이 달라요. 왜냐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 영토가 컸다라든지 가까웠다라든지 아니 멀다. 그러니까 아주 멀었다라는 개념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똑같은 문장을 놓고 어떤 교수는 이거는 멀었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고조선 평양에 있었다. 이쪽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가까웠다. 중국이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해석의 영향이 큰 거예요. 전문 사학자들조차도.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자 문양과 또 반대로 이제 또 문헌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또 다르고 되게 완벽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 재구성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이렇게 정말 이 나라가 쭉 있어 왔냐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쳤냐를 아예 얘기하기도 힘들고 위치가 애초에 평양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아예 뭐 만주에 있다 유실됐다는 주장까지가 합의가 안 돼요. 합의를 도저히 제가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그 실체 자체는 사실과 문헌과 유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 어느 거죠. 정도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려나 조선은 아니 고려 조선이 아니더라도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라도 유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유형화를 시키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들이 어떤 문화를 했냐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도 애매하고 어디에 있었느냐도 확증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와 증거들도 좀 파편적이고 하니까 그 이상의 얘기를 하는 게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뒤에 한사군의 위치를 둘러싸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된 건 아닌가요? 물론 논쟁은 있지만 실체는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위만조선 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학계의 그냥 보편적 입장은 이제 기자조선은 좀 허구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위만조선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이제 진안교체기 중국에서 이제 진시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기록이 많고 넘어온 사람들의 유적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제 한무제가 동아시아 전체를 평정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멸망되어 가는 과정만큼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멸망된 것 쪽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언제예요? 그냥 기원전 200, 100 사이니까 그렇죠.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한사군을 둘러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낭랑, 현도, 임두 여기서 주로 이제 낭랑의 위치가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이제 오래 가니까 오래 가고 그죠? 결정적으로 평양에 있었다라는 평양에 있었다니까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이제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몇몇 얼굴이 떠올라요. 몇몇 저를 공격하는 얼굴. 강한 인상으로 막. 아니 왜냐면 이 논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몇몇 없는데 그분들이 사실 거의 똑같은 논문인데 언어를 너무 극단적으로 쓰니까 사이비 역사학이다 뭐라 해야 되나 식민사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써버리면서 상대를 그냥 모멸감 있게 공격을 하니까. 근데 조선시대 때도 여기서 선생님 쓰신 거 보면 이익과 정약용 사이의 그 낭랑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게 존재하네요. 그렇죠? 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그렇죠. 근데 성호 이익의 주장은 좀 낭만적인 원래 성호 이익 선생이 창의적이긴 하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약용 선생은 깐깐한 스타일. 실증적이 깐깐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성호 이익의 주장은 실학자들의 주류 입장은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핵심적 포인트가 뭐냐면 발해고를 쓴 유득공이
발해고를 쓴 유득공이 낙랑군을 한반도 내로 비정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발해고를 썼으니까 사실 발해라는 나라를 우리 역사를 인식하지 않았던 기간이 컸는데 그걸 중국 사서에서 다 끄집어내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끌어들였던 사람이 유득공인데 네네. 그 유득공이 보기에 낙랑은 또 한사하고는 한반도 안에 비정한다 대부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분법적 시각 무조건 뭔가 이렇게 고조선은 저쪽 대륙에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을 비웃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딱 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유득공의 주장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청취자분들한테 전제로 말씀드릴 건 저는 굉장히 이런 논쟁을 좋아했고 삼국사기 불신론을 뭐 비판한다라든지 이게 제가 이거 되게 뭐 우리나라 것도 제야사학자들의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라든지 이런 류의 책이 저희 집에 빼곡히 꽂혀 있고 그렇군요. 네, 그거를 안다라는 것을 이게 무슨 비기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재밌잖아. 왜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고대사는 너무 재미없거든요. 맞아요. 비판 동동 갖고 이해도 못하는 그 막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요만한 사실 가지고 막 이렇게 엮는 재미가 있고. 재미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막 단서가 하나 나오면 또 야 이거다 이런.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별 얘기 못 해줬거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진왕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위만한테 이제 쫓겨서 준왕이 넘어갈 때 바다를 건너갔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청천강 이남 지역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배우는데 바다잖아. 그럼 이게 어디냐? 그럼 일본일까? 뭐 만주일까? 아니면 이제 고조선이 중국에 있어야지만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이게 되는 진짜 그게 재밌잖아요. 제가 사실 거기에 굉장히 몰입이 돼 있었거든요. 제 20대 때 이거랑 또 하나 뭐였냐면 창조과학.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 진화로 틀렸다. 화석에 진 거 이게 말이 되냐. 되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단순하다.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창조과학도 똑같거든요. 진화론이 틀렸다. 진화론 이거는 음모다 멍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해놓고 학계와 소통하지 않는 게 똑같은 방식이죠. 근데 뭐냐면 SBS 스페셜에서 이 식민사학자들이 평양에서 발굴하는 것이 다 의심할 만하다는 식으로 다 풀어가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그거에 거기 나왔던 인물 중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은 저 대학교 때 은사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이 거기 나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석학의 대가예요. 근데 나왔는데 그분은 학계에서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교수님은 아니셨는데 근데 그걸 다 위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문제 뭐냐?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낙랑군 내서 중국 측에서 만들었다는 무덤으로 추정되는 게 1000기가 넘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점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 전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발굴한 건 26기밖에 없거든요. 그걸 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라는. 저는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유득공이 낙랑군을 평양에 비정했다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좀 말미에는 이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 자체가 강대국가 문명이 탄생할 만한 어떤 지리적 요건이나 물적 기반이 나올 수 없는 장소였다. 이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책을 쓰고 나온 얘기긴 하지만 제가 올 겨울에 하얼빈을 가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왜냐면 하얼빈은 이제 겨울에 갔잖아요. 겨울에 갔는데 영하 30도를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이제 원래 추위도 잘 타지만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저 같지는 않지만 진짜 한반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와서 진짜 내복에 막 파카 다 입고 이 핫팩을 붙여도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추운 곳에서 이거 빙등지로 유명하잖아요. 숭화강이 부여의 발원지인데 거기가 겨울 되면 2m로 얼어요. 얼음이. 그 위에 자동차를 몰고 놀고 그 얼음을 잘라다가 빙등지를 하거든요. 그런 데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면 뭐 하겠으며 그 광역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가 상징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것들이 보면 조직이 커지고 군대가 양병되고 네트워크망이 연결되면서 그 지역이 발달하는데 그 지역들이 다 살기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만들어지고. 네.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그렇죠. 있고 물이 많이 흐르고 사시사철 따뜻해야 되고 생산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만주? 시베리아? 연해주? 말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냉정히 따져도 아무리 따져봐도 유목민족도 동아시아 최초로 나온 게 흉노거든요. 흉노가 언제 나오는데 기원전 2세기 막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농경보다 흉노가 그러니까 유목이 나오기 더 힘든 거죠. 몇몇 뭐 이누이트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존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의 어떤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한 민족이나 어떤 영토 개념이 나온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에스키모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흉노나 돌고래 같은 것도 막 치면 얘네들이 여기서 안 살고 그냥 쭉 가서 저쪽 흑해에 가서 정착하고 뭐 서돌골 동돌골
광역지대 뭐 이런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영토나 강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못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얘기로 딱 들어와 버리면 정상적 사고를 못 하는지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처럼 그렇게 재밌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 자체로 또 뭔가 갑자기 뭔가 또 새로운 걸 또 막 찾고 싶은 또 욕망도 생기고. 이건 뭐라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것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시점에 딱 느꼈냐면 그런 책 중에 뭐 나온 것 중에 어떤 책은 막 스타크래프트랑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는 설계화된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의 예화를 들면서 고대 전쟁을 분석하는 제야사학의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무슨 역사책이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찌됐건 그 역사라는 게 학문적 분과가 있고 그 분야를 오랫동안 하신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논문을 쓰는 거고 그들의 연구 성과 위에서 통사적 연구도 있는 거고 비평도 있는 건데 사실 지금 고대사 논쟁을 촉발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고대사 전공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땅을 파본 적도 없고 토기의 모양 그 작은 파편의 모양을 두고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황당한 어떤 동호 반복적인 제가 이것 때문에 그쪽 진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도 다 다운받아 봤어요. 근데 시중에 파는 책들과 그 뭐 사이비 역사 이게 나온 주장과 그들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도 다른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과학과 똑같은 거죠. 그저 그 어떤 화성 몇 개의 결함들이라든지 어떤 진화론이나 이론이 갖고 있는 몇 개의 결함들만 계속 동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력적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기가 사실과 신화가 넘나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문은 학문대로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대로 상당히 좀 즐겨야 되는 그 시기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사실대로 또 한편으로는 그 신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너무 그렇게 연결시켜 짓지 말고 그 자체로 즐겼으면 좋은데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는 근데 너무 우리는 가까운 근현대사하고는 떨어뜨려 놓고 이 고대사하고 너무 지금하고 그 직결시키는 좀 이렇게 안 좋은 그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 같아요. 열등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컴플렉스라고 할까?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영토가 작다는 열등감. 중국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작은 나라라는 거. 심지어 사실 일본보다 작잖아요. 그런 게 있고 일제 식민지 서름에 대한 열등감.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교류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침략했다가 또 줬다 뺐다 하고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계사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실 요동사라고 규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동의는 안 되는 게 단일 역사가 구성 불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경계선이고 넓더라도 경계선인 거고. 그래서 그 경계 역사를 보는 또 하나의 흥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 자체로 보면 괜찮은데 그게 우리 것이었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 그냥 일방화돼 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고대사 논쟁 보면 되게 모순인 게 되게 긴 시기를 넓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이 오늘날 역사를 괜히 오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역사도 우리 되게 짧게 누리고 있는 역사잖아요. 어떤 역사 시기인데 이게 되게 연구할 것처럼 전제하고 그 시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근대 국가의 세계 형태가 되게 고정 불변한 것처럼 전제하고 이거를 이유들을 찾고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고대사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듯이 지금이 1,200년, 2,300년 된 세계체제도 언제든지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경계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상을 뒤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만 상상을 계속 강화시키고 뒤는 안 보는 거죠. 알라딘에 뭐 매일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저 같은 경우 역사 분야 담당을 하면 양쪽 진영의 책을 다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면 뭐 어떤 도서의 백작경이나 리뷰에 대해서 양쪽 진영의 분들이 다투기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 저희에게 이제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시죠. 그렇구나. 조금 민감하겠어요, 그렇죠? 다루는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학계의 잘못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안 했거든 학계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논파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이쪽이 다 사료도 갖고 있고 연구도 다 있고 연구자들도 좀 있는데. 무시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전 무시보다 게을리했다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환단고기 같은 경우는 채널도 있잖아요. 네네. 채널도 있고 아예 그걸 보시는 분들도 있고 서점에 가도 여전히 그 두꺼운 책으로 성경책처럼 팔고 있고 또 뭐 이덕일 씨로 대표되는 제야사학자 그룹도 한두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대중적으로 괜히 히트를 치던 때도 많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 과정 동안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했던 때도 너무 고답적이고 그들만의 용어 그들만의 언어 그러니까 어쨌건 고대사도 우리랑 관계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전 되게 중국 고대사 하면서 재밌었던 게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위로 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대인들은 하늘과 가까운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진짜로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지하에 산다고 믿었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유적들이 거꾸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걸 이제 막 CG로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중국의 고대인들이 이랬구나라는 재미를 느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의 고대사를 배우면서 학교 수업이나 그런 걸 재미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 예. 오히려 이렇게 있었던 세계관의 문제의식이 느껴지면서 찾으면서 퍼즐을 맞춰갔지만 최근에 그래도 책이 몇 권 나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 책들이 과연 지금의 어떤 이런 문제의식이나 고민에 친절하게 조응하고 있거나 제대로 반박을 하고 있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도 솔직히 들고. 네. 자, 이 고대사와 관련한 이 마지막 장으로 이제 배치해 놓으셨는데 이 선생님의 마무리 글 한번 좀 읽고 저희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오르내리는 고대사에 대한 왜곡된 주장은 진화하고 발전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첫째, 입증하기 힘든 아주 옛날 일을 다룬다. 그래야 학문적인 정교한 비판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조건 화려한 영광만 강조한다. 결국 심각한 열등감에 불과하다. 세상 어느 나라가 항상 잘 나가기만 했을까? 셋째,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모두 우리 역사라고 주장한다.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교류의 흔적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점령한 영토라고 단순화한다. 넷째, 기존 역사학계를 식민사학계라고 매도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선동할 수 있는 몇몇 주장만을 반복한다. 다섯째, 심지어 종교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 일본의 동북공정이나 역사 왜곡과 거의 유사한 주장을 내세우며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행태는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행했던 방식과 흡사하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한중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동아시아 평화에 해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견해가 다르다고 고대사 파동의 문제를 신채호 대 이병도, 민족주의 사학 대 식민주의 사학, 애국 대 매국의 대립구도로 선을 긋는 것은 위험하다. 학문적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적 합리성 위에 우리 고대사를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 고대사를 이제 저희가 좀 학문적 바탕 위에 다시 올려 세워야 한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잘 썼네 이거. 네. 사실 그러니까 역사학계나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에서나 제야에서 논의되는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뭐 조선사, 고려사 지금 방송들을 하고 있고 현대사까지 하고 있는데 고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계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대단히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대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뭐 모두가 다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둘러싼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유럽인들은 그리스 로마 고전 문명을 얘기할 때 저건 그리스 거니까 기분 나빠 이러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배경은 좀 달라요. 이제 중국 한중일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독자적 발전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리스 얘기하듯이 중국 역사를 그렇게 똑같이 예찬하는 건 분명히 거부감도 있고 거리도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근데 뭐 남의 나라 역사에서 좋은 걸 많이 배운 곳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합리적일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한중일이 대화하고 한중일의 역사의 이해 자체가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한계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아서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고대사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거. 네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고대사 이야기들을 해나가면 좋은 상상력도 많이 생긴다는 거.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좀 이웃들과 뭔가 이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교류사의 관점에서 좀 열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 영토 분쟁으로만 얘기되는 순간 정말 역사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냉정히 따지면 영토 논란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네네. 그러니까 독도나 뭐 센카쿠 열도 같이. 근데 그게 사실은 영토로 보면 아주 부분적인 데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각자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없는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없는 분쟁을 만들어내고. 네. 근데 지금 대표님 중요한 얘기를 하시지만 교류사가 의미가 크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영향받았고 어떤 걸 영향을 줬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든지 한중일이 각각이 또 어떤 식으로 더 다음에 역사를 설계할 것인가로 가야 되는데 없는 논쟁을 만들어서 없는 기분 나쁨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근데 이게 없는 걸 갖고 논쟁하니까 해결점도 없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딱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정리할까로 구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장만 있는 거죠, 상호에. 뭐 팔레스타인이 문제면 이스라엘 애들을 쫓아내든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건데 여기는 아예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 놓고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 이거 계속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적극적인 문화 교류의 이야기 그리고 그냥 우리 자체가 그냥 중국사 자체를 재밌게 그냥 삼국지를 좀 벗어나서 그냥 중국의 역사 자체를 우리의 담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중국인들도 좀 일본 역사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이러면서 상호 간의 어떤 그런 뭐 인위적인 동아시아사 전 그건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n분의 1로 나눠서 동아시아사를 구성하기엔 너무 사실 비중과 과정이 달라서 그냥 서로 소통하듯이 왜냐면 우리가 뭐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 보면서 자존심 상하고 왜 우리는 저런 게 없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뽀로로 보면서 저런 애들 왜 쓰레기 강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보면서 야 얘네들 이런 게 있네 하면서 또 거기 가서 그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뽀로로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듯이 충분히 역사적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한데 왜 없는 걸 갖고 싸우고 그거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의식 있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점가의 일부를 지탱하면서 한국 지성사의 발전을 막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제가 앞에서 뭐 그 대표님 자꾸 유도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학계가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뭐 만주에 의미 있는 이야기 있었으면 그건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얘기를 풀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저희 뭐 위안부에서부터 이 고대서 논쟁까지 한국사에 대단히 그 피하지 말아야 될 주요한 논쟁.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이 피해왔던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힘든 작업, 우리 책 작업, 또 역사 전쟁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역사 토크를 통해서 조금 더 대중적인 시도를 좀 하셨는데 책도 쓰시고 또 나와주신 우리 심영환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자, 이후 선생님 뭐 계획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청취자분들한테 올해 뭐 또 새로 또 책 내시는 거 있나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요게 마지막 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책 저자가 마지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역사학계 수호자 노릇을 2년 동안 했는데 어느 순간 느꼈어요. 이 정도면 하고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새로운 영역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역사전쟁, 역사 토크를 통해서 어떤 기존의 한국 역사학계가 노력해온 열매들을 보증해 주고 이렇게 엮어주는 데 있어서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좀 제가 잘 노력해서 성과들을 내고자 하는데 뭐 제가 여기서 다른 출판사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휴머니스트와 함께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시대 이야기 를 향한 좀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라든지 뭐
이거 말하니까 역시 해야 되겠구나. 큰일 났네. 라든지 뭐 만주라든지 네. 동아시 홀로코스트 같은 네, 굵직굵직한 성과를 내서 특히 뭐 동아시 홀로코스트 이런 거 제가 이제 중국 진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 시식인으로 거듭나는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감사드리고 또 저희 독자적인 책수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또 응원과 또 우정의 연대를 좀 보내주실 것 같고요. 구매와 예. 자, 아무튼 6주에 걸쳐서 저희 심영환의 역사 토크 함께 했습니다. 이성적 시선 그리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 가득했는데요. 심영환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